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기류계법인의 김상로 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하는 게 또 효율적이고 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 그, 여튼 이 시간은 또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좀 쉽게 풀어내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교육에 앞서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길회계법인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그 XBRL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게 그 이제 빅4에서 SEC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SEC 리포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일부 참여해서 진행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그 XBRL을 여기 참여하신 교육에 참여하신 그 회사님들보다 약간 더 빠르게 접해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XBRL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회계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어, 좀 더 이렇게 그 공감대가 확산되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한 것은 미리 이제 배포가 되었는데요. 어, 관련 자료를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오늘 강의 주제는 XBRL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이제 2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는 중간에도 이제 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Q&A 판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즉답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이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XBRL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챕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XBRL에서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구조, 텍사노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스턴스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XBRL이 이제 그 SEC 리포팅으로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XBR의 소개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의 목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 2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본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XBRL이 무엇인지 좀 확산해가는, 그러니까 붐업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XBRL을 계속 알아봐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그 교재라든지 강의 커리큘럼이 개발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XBR이 무엇인지 맛보기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장은 제가 왜 XBRL인가? 그러니까 XBRL이 무엇인가에 앞서서 왜 XBRL로 해야 돼? 꼭 우리가 뭐 XBRL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그 문제의식에 해답을 좀 드리려고 먼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 이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보고 재무 보고 이제 공시가 되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리포팅인데 요 우리 재무 보고 공시 체계에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제 IT 기술의 발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AI라든지 빅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IT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보고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제 빅데이터 화돼서 이제 기업의 정보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FRS를 도입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비교 가능한 그런 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의 재무 정보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면 비교 가능한 재무 정보들이 많고 그런 기업의 재무 정보를 비교 분석해서 투자를 조금 더 잘해볼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회계 정보의 가치가 투자 이익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규제 당국이나 또는 기업,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디지털 언어, 이제 제가 디지털 언어라고 했는데 결국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머신,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이런 변화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추세라는 거죠. 이제 그런 추세에서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XBRL이다. 그 기반은 XML이 되는 그런 XBRL 체계다라는 그런 해답을 갖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XBRL이 왜 그런 변화 요구에 해답이 되는지는 또 XBR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XBRL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왜 XML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안타깝게도 XML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XML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XML이라는 그런 그 인터넷 환경의 언어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간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법과 형식이고 태깅과 트리 구조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 이게 그 적용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적용하기가 편하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그 모든 운영 체계상에서 호환이 된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체계들 있잖아요. 뭐 윈도우즈도 있고, 뭐 호환이 높으니까 호환성이 높으니까 이 XML로 만들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확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빨간색인데요. 이게 확장성입니다. 결국 이제 XML이 선택이 된 게
결국은 이제 확장성입니다. 메타 언어라고도 하고 그런데 요즘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그 주식 관련된 좀 이렇게 테마 이런 게 아니고 메타 언어라는 거는 어떤 이 언어 구조상에서 의미적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확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그런 인터넷 환경은 HTML인데요. HTML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썼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그런 문법 기호들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 이 XML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해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상의 그 웹 환경에 이제 언어들이 이제 XML로 되기 때문에 그런 XML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조하는데 또 쉽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확장, 그러니까 통용되는데 쉽기 때문에 요 XML 기반으로 한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도 이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요거는 결국은 이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요 구조 하나는 이제 단순한 이제 예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XML이 어떤 건지 간단히 이해하는 그런 그 슬라이드입니다. 요게 이제 그 50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면서 캐시와 슬래시하고 캐시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쓴 그 구조에서 각각의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 의미들을 뽑아내 보면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의 요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주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캐시라는 거죠. 현금이라는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캐시. 캐시라고 하는 정보를 주려고 하고 그 캐시라는 내용, 값이죠, 값. value, fact.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의 컨텐츠가 뭐냐? 500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500이구나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장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소와 값을 이런 기호들로 표시를 하면 기계들이 머신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고요. 이게 엘리먼트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계들이 읽어내는 거죠. 쭉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기호를 통한 엘리먼트와 팩트를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XML 구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XBRL로 이제 직접 들어가는데 이 XBRL이 RL, 저기 발음도 어렵죠. XBRL.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죄송하긴 한데 이 R과 L, 이 뭐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면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 재무 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XBRL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기본되는 거는 디지털 보고 언어, 그러니까 전산화된 전산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볼까요? 이게 페이퍼 포맷 리포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트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무 보고 형식입니다. 요게 지금 다트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표로 가져온 거거든요. 요게 기계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일반 프로그래밍 통해서
그 어떤 그 사업 보고서의 특정 영역을 계속 데이터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계속 이제 각 그 기업들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각 들어가서 이 정보를 긁어 오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일부에 이제 한정되는 거지. 이제 주석과 같이 다양한 주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데이터화한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 페이퍼 포맷은. 그러니까 그 PDF 형식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머신이, 기계가. 근데 요렇게 이제 디지털 언어, XML 기반으로 한 그 재무보고 형식이면 기계가 머신 리더블 포맷으로 이제 리포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쭉 읽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모든 걸 이제 읽어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업 재무 정보가 이제 그 통용되는데 데이터 벤더들, 뭐 키스 밸류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벤더들의 그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이런 그 사전에 이제 이걸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쭉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재무정보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요런 그러니까 그 이게 무슨 표시죠? 꼭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표시가 이제 그 XML 기반에서 기계가 읽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언어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value 획득값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그 요게 이제 그 데이터가 결국 이제 그 표준 데이터화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구조화 시키는 건가를 이제 예시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삼성전자 재무제표인데요. 요게 이제 230400881이라는 이제 재무정보 값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수익이고요. 수익 매출액이라는 거고 이게 51기 그리고 이게 단위가 100만 원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재무정보를 이제 PDF 형식에서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XML 그 언어로 이제 데이터화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XBRL은 재무 정보의 아토마, 그러니까 원자화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원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업의 재무 정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장 기본 단위의 원자 정보로 다 분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익 매출액이라는 그 정보를 이제 가장 밑단의 정보를 데이터화, 표준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익 매출액이구나. 요 이제 그 엘리먼트라고 아까 했죠. 그런 어떤 라인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팩트값, 그 정보값이 있고 그리고 이 2304088일이라는 것은 이제 통화로는 KRW 원이라고 하는 여기 원이죠. 그리고 그 단위는 100만 단위라고 하는 이것은 원 단위까지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삼성전자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100만 단위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단위라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51기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간 간의 정보, 그러니까 플로우죠. from to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있고 요게 이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묶어 보면 자, 이제 수익이라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타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이 정보의 이제 그 추가적인 세부 정보들을 이런 형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 그 정보의 어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유닛, 이거는 통화가 KRW고, 데시멀, 이 자릿수가 100만 자리다, 마이너스 6이다. 요거는 뭐 엑셀에서 라운드를 걸면 이제 뭐 1000단위에서 라운드업 하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릿수. 그러니까 요런 그 정보의 각 그 데이터들을 이제 묶어주면 요게 이제 쭉 얘가 읽어드려서 아 이거는 수익이 230조구나 그리고 단위는 원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읽어들어오고 다른 기업의 수익과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로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러한 그 문장 정보 하나하나들이 이제 그 보고서 형태로 이제 갖추어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고요. 1000만 단위고 1000만 단위 달러고 100만 단위 원화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통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자산의 각 구성 요소들이 있고 금액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그런 보고서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프리젠테이션 쪽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이 세부적인 그 내역은 요렇게 이제 문장 기계가 읽어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IFRS full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뭐 이렇게 되고 데시멀이 마이너스 6이고 컨텍스트 RF가 FY 2020 I다. 요거는 이제 그 2020년도 12월 31일 현재다. 요걸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KRW다. 그리고 값은 61035455다. 요거 뒤에는 이제 100만 단위에서 이제 그 자릿수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자릿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언어화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고서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실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이 재무보고용으로 공시하는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 있구나. 바꾸는 게 XBRL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XBRL이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인 거죠, 표준. 그러니까 표준안의 보고 체계를 이제 제시한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가 읽어드리는 언어로 바꾸는데 이게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기업이 재무 보고를 해와서 이제 기계가 읽어드렸는데 이 기계가 읽어드린 것과 A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계가 읽어드렸는데 B 기업 정보를 읽어드려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비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이제 재무 보고를 다르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업을 하고 있는 동일한 업종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보는데 자산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는 현금 및 내지급. 이 개념이 같은가요? 똑같은 건가요? 뭐 같을 수도 있죠. 이 세부적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는 이거를 두 개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현금의 예치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띄어쓰기 자체도 이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6번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이 있는데 여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있어요. 회계사들 보기에는 이게 이제 뭐 공동기업이 먼저 왔고 여긴 뒤에 왔고 이건 똑같은 거야 라고 어, 인식할 수 있지만 기계는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띄어쓰기가 있는 것도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간색을 보면 삼각형과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 근데 삼각형과 측정 대출채권이 있고 기타 금융자산을 또 묶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이제 이걸 다 아까 말한 XML 언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읽어들여서 이걸 비교하려고 해봤더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화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내가 투자할 회사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베어리어가 된다는 거죠.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보고 표준 체계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표준을 써. 그러니까 XBRL은 XML 기반으로 하는 전산 언어이지만 그걸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제 표준화된 보고 체계를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XBRL의 그 명칭에서 X가 뭐라고 그랬죠? X가? X가 뭐의 약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extensible. 그러니까 확장 가능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라고 했다가 왜 확장 가능한이 들어가 있지? 이게 뭔가 상충되고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체계를 제시를 하지만 모든 기업들의 하나하나 그런 재무보고 체계를 뜯어가면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비교 가능성 있는 그런 계정 과목 체계를 주지만 기업들이 또는 업종별로 이거는 표준 체계하고 우리가 정말 달라. 그러면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텍사노미만을 이용해 라고 하면 기업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확장성을 열어두자라고 하는 게 이 XBRL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XBRL을 요약을 하면 비즈니스 리포팅 디지털 스탠다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재무보고의 표준 체계이다. 그것들의 표준 체계인데 전산 언어예요. 디지털 스탠다드다. 그래서 결국 이제 IT 테크놀로지가 있고 이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이게 두 개가 결합되는데 요거는 XML 기반이고 요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건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XBR의 작성기에 사용 방법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범용 작성기들이 있습니다. 엑스완드라든지 뭐 워키바 이런 들이 있는데요. 이제 금감원에서는 또 범용 표준화된 작성기를 제공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기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들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인포메이션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표준에 잘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FRS 컨버전 용역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재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IFRS 텍사노미와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걸 확장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는데도 확장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이 그 컨셉이 아닌데 그걸 그냥 매칭시켜서 써버린다거나 그러면 이게 기계가 불러들여서 비교하는데 엉뚱한 값이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혹여나 그런 재무 정보를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표준 계정 과목 체계와 기업의 재무 정보의 그런
매칭 요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회계사들의 영역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능력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리큘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를 할 수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역량을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BRL이 이렇게 시대의 대세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거냐? 우리가 XBRL을 열심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제목 보고 표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 간 국제 간 비교 가능성이 향상된다.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 기업, 뭐 금융감독원, 규제당국은 감리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는. 그리고 이제 머신이 그 리더블하다.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니까 이제 재무정보 오류를 최소화해 준다. 이게 이제 저희가 SEC 리포팅 그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재무정보의 오류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회계감사까지 마쳤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재무적 정보의 레퍼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시스테믹하게 잡혀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신이 읽어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기업 재무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공급하고 분석하는 그런 얼른 그 공급 체계,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주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나열해 본 건데요. 더 better, 그러니까 기업의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faster, 그러니까 더 빨리 재무 정보를 비교, 획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주석 정보를 다 일일이 쳐내서 그것들을 기업 간 비교한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계로만 읽어드리면 되는 거니까 better, faster, cheaper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그럼 이제 XBR의 역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XBR의 역사. XBR의 역사 보면 1998년 미국의 찰스 호프만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찰스 호프만은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회계사가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가 XML에 대한 어떤 그 IT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더 이제 있으셨겠죠. 이제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빅4와 AICPA, 그러니까 AICPA가 이제 어떤 그 재무적으로 그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2000년에 이거 되겠네, 이거 뭔가 사업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XBRL 운영위원회로 이제 변경이 되고 7월에 이제 미국 회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XBRL 스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구성해보자 하고 낸 스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사가 시작한 거다. 절대 IT 엔지니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XBR의 인터내셔널은 이제 표준을 제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 비영리 컨소시엄이고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많은 보고서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제 스펙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인라인 XBR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XBRL의 주석을 만들어내기 적용하기 전인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인라인 XBR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고서와 그런 그 XBRL 문서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한 몸으로 되는 이제 그런 더 발전적인 체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그 향상된 이제 보고 체계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기는 아니지만 이제 이 XBR의 그 적용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왜 이제 국제적인 추세를 보느냐? 우리가 그 결국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뭐 다 모든 회계사님들이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고 그 국제적인 추세를 받아들여야 이제 어떤 그런 금융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XBRL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국내회사에 있는데 이제 2007년에 이제 사단법인을 출범했고, 그러니까 왜 이제 2007년이냐? 이제 요게 이제 그 2007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구기업회계 기준 텍사노미를 개발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금감원의 이제 다트 IFRS 텍사노미 유지보수사고, 그러니까 그 지금도 상장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한해서 이제 IFRS 텍사노미 중에서 이제 공시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이제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IFRS 텍사노미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걸 열기는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무제표 부분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텍사노미들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 현황을 좀 볼까요? 이제 각국 현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 이제 주석 일부 이런 게 있는데 XBRL 공시법입니다. XBRL 그 XML 기반으로 하는 XBRL 언어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재무제표 범위가 어디냐? 이 재무제표 본문도 있고 주석도 있는데 주석은 다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2022년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주석이 들어간다? 뭐 얼핏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준 계정 과목 체계 확장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BRL의 X는 extensible.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하냐? 확장이 가능해요.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대만은 또 X표예요. 그러니까 확장은 안 돼. 표준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 맞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확장 가능성을 두어야 이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물론 이제 요거는 확장이 절대 안 되는 것과 확장이 가능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다 확장해 버린다.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어느 이제 수준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확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다. 요게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 생각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재무제표 작성기를 통해서 주석까지 공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언제인지 볼까요? 이게 이제 그 2020년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감독 정보라고 하는 책의 9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XBRL에 대해서 재무제표 본문만을 가지고 XBR을 공시를 할 게 아니라 주소까지 다 하자라는 그런 로드맵인데요. 이게 지금 비금융업 주석상 표준 데이터화를 하자
2020년 말까지. 이거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스와 3일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요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XBR의 작성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구현이 되려면 XML 기반으로 한 작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성기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작년 생각이었는데 아직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 금융감독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2022년도 3월 이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2021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민주국상을 데이터로 XBR의 데이터로 제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주석사항까지 데이터로 XBR의 데이터로 제출하게 하겠다라는 게 작년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작성기라든지 지금 금융업 그런 그 재무제표 텍사노미 뭐 데이터 표준 데이터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XBR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금감원은 볼까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나온 그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말했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를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재무제표 주축상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포맷 그런 정보라고 했죠. 페이퍼 포맷 인포메이션을 머신 리더블 인포메이션으로 바꾸겠다. XBR 형태로 바꾸겠다라고 올해 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어지진 않았어요. 약간 지체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한국판 뉴딜, 데이터댐, 요즘 이제 그런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잖아요. 그럼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데이터댐화하고 빅데이터화하느냐? 결국 이제 재무정보. 이 재무정보가 데이터댐화돼서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결국은 XBR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 앞으로 나가야 될 추세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왜 우리가 XBRL을 알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XBRL이 뭐 엔지니어들 또는 뭐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하지만 XBRL은 국제적 표준이다. IT 발전에 따른 추세다. 거스를 수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페이퍼 포맷 인포메이션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다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그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XBRL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XBRL이 이제 어떤 거냐 좀 더 알고 싶다. 그럼 이제 텍사노미와 인스턴스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텍사노미가 뭔지, 인스턴스가 뭔지.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만 이제 좀 와닿아도 이런 측이구나라고 이제 좀 XBRL을 더 이제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XBRL은 기계가 읽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재무 정보의 그 가장 하위 단위 것들을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재무 정보를 다 해부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잘 아주 더 이상 분해가 안 될 정도로 해부를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걸 볼까요? 연결 재무 상태표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표에 각각의 이제 계정 값들 있죠. 거기에 이제 값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부를 하느냐? 자, 이거 하나하나들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 값의 의미들입니다.
29382578. 29382578을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29382578을. 29382578, 이 값에 대한 이야기를 입혀줘야 되잖아요. 29382578이 뭔가. 그 값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입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요 29382578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야 라는 걸 입혀주는 겁니다. 29382578이 돌아다닐 때 요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라고 태그를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인 거죠. 값의 의미. 아까 말한 엘리먼트, 뭐 라인 아이템으로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엘리먼트, 라인 아이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로 되는데 요 값, 팩트, 밸류, 이 값에 대한 개념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상황 정보들이 있어요. 요거는 2020년 12월 30일 금액이에요. 뭐 2688599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요거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예요. 근데 약간의 이제 상황 정보는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단위라든지 이건 100만 단위예요. 그리고 통화는 KRW 이런 것들이 입혀지면서 293825782 돌아다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이 엘리먼트를 끌고 오면서 각 기업들의 2020년 정보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그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네요. 개념, 값, 그리고 상황 정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해부를 하면. 그러니까 요 개념은 개념대로 만들고 값은 값대로 입히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대로 내려오면 요 개념을 입히는 게 이제 텍사노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트 문서를 만들 때도 이제 보고서 껍데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껍데기는 만들 수 있잖아요. 껍데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고서를 민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전년도 금액을, 그러니까 당해년도 금액을 전년도로 밀고 또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또 올해 숫자를 넣고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요 엑셀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체계, 개념 체계, 그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은 텍사노미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껍데기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매년 값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값.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죠. 유동자산 금액 매년 바뀌는 거죠. 분기별로도 바뀌고. 요 날짜도 다 바뀌는 거고, 뭐 통화나 단위 정보는 큰 변화가 없으면 이제 바뀌지 않겠지만, 요 값하고 날짜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텍사노미 문서에는 개념,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요런 것들이 뭉쳐져서 유동자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재무상태표가 되고 이런 구조 그리고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텍사노미는. 그리고 그 텍사노미 보고서 껍데기에 매년 숫자를 입히는 게 이제 인스턴스 문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서가 생긴다. 텍사노미 문서와 인스턴스 문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만든 게 찰스 호프만이라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만드는 그런 걸 생각한 겁니다. 이게 보고서 껍데기가 있어야 되겠고 값을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텍사노미라는 거는 그런 그 재무정보의 개념, 컨셉을 정의하고 구조화한다. 그러니까 보고서 껍데기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머신이 읽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막 아무렇게나 쓴다? 아무런 무쓸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FRS XBR 텍사노미에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사전에 정의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노미 항목수 그런 개념들을 정해 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242개인데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 본문만이 아니고 뒤에 주석까지도 다 이제 개념들을 구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텍사노미, 그러니까 주석마다 어떤 텍사노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 과정은 이제 실무 과정으로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IFRS 텍사노미를 가져다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구현하게끔 짜 맞추느냐, 재무제표 껍데기를 만드느냐, 그리고 재무제표 껍데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삼성전자의 그런 재무정보를 집어넣느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열리면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IFRS 텍사노미를 예시로 들고 있는 그런 화면을 이제 가져왔는데, PDF 내용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본문이며 주석들이 다 체계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레퍼런스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막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개념들을 정의해 놓은 것들을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IFRS 기준서에 문단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레퍼런스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다 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재무정보를 만들 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 IFRS 컨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가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이제 주소가 맞춰보면 또 딱 맞지 않게 공시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 그런 보고 체계와 맞춰보면서 기준서를 뜯어보면서 이 기준서가 뭘 의미하고 있고, 이 의미하는 기준서가 이렇게 표준으로 구현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표준과 우리 기업이 지금 공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봐서 이게 표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업의 재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우리 회계사들이 이제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XML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후지츠, 일본 후지츠에서 만들어 배포한 이제 X1드라고 하는 그런 작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텍사노미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툴의 화면인데요. 이쪽이 이제 IFRS XBR 텍사노미가 이제 탑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계정 과목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쪽으로 끌어다가 구조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표시될지 알려주고, 어떻게 캘큘레이션 되는지, 레이블은 뭔지, 이렇게 각각의 링크 베이스로 이제 정의를 다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를 드래그해서 각각의 링크 베이스를 이렇게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의 것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성기들을 활용하면서 텍사노미를 구성하는 것은 실무 과정으로 꽤 오랜 시간 또 배워야 되니까, 그거까지는 오늘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실무 과정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이번 그런 기본 그 학습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작성기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는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텍사노미 문서가 구성된 구성도입니다. 구성도.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키마. 그러니까 이 텍사노미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 확장자가 XSD, CAL, DF, LAB, pre 이런 확장자로 된 파일이 5개가 생성됩니다. 5개가. 이 텍사노미 문서가 구성이 되면 요게 이제 XSD라고 있는 확장자가 되는 게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핵심인 거죠. 엔진입니다. 요 스키마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스키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들이 탑재된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가져다가 데피니션, 나는 이렇게 구성할래 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그러면 재무제표 표시 방법은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또 정의해주고, 이 계정 과목은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명칭을 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매출액이라고 하는 표준 계정 과목이 있지만 우리는 뭐 수익이라고 표시할 거야.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하는 그 표준 엘리먼트를 쓰지만 표시되게 할 때는 우리가 명칭을 계속적으로 보고해왔던 레이블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실무 과정에서 그걸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링크 베이스로 엮어주면서 보고서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동자산은 여러 가지 현금민, 현금성 자산 쭉 이렇게 있죠. 뭐 재고자,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합계가 돼서 유동자산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계산 체계를 또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계산 검증까지 해줘서 워닝을 띄워주고 에러를 띄워주고 하는 구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링크 베이스로 구성이 된다. 이제 링크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XML의 특성인데 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링크 베이스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일이 생성되면서 이 스키마를 기준으로 해서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런 그 5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하나하나의 그런 구성 요소들을 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investment property, 그러니까 투자 자산도 그냥 투자 자산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ID가 IFRS Full Investment Property라고 하는 겁니다. 이 IFRS Full 이제 프리픽스 이제 접두어로 이제 놓는 것은 이 IFRS 표준 계정 과목이에요라고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이런 ID라든지 타입, 이 모네터리 아이템 타입, 그러니까 어떤 화폐 형식이다. 그러니까 요 아이디를 쓰면 이제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정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뭐 XBR 아이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인스턴트 이거는 purity 타입, 인스턴트, 듀레이션 이런 게 이제 스탁이냐 플로우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현재냐 어떤 기간 동안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도 이게 그 재무상태표 개념 과목이냐 또는 손익계산의 개념 과목 이런 것들 차변 대변이냐 뭐 이런 가지들을 지금 개념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로 하나하나 아까 5천여 개의 그 컨셉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념들이 엘리먼트가 라인 아이템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이 스키마에 있다. 요 스키마. 요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 데피니션,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요렇게 예를 들면 이제 프로핏이라고 하는 프로핏로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revenue, cost of sales,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액, other income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구성이 돼서 프로핏이 돼요. 이제 이런 트리를 짜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다 엘리먼트들이어서 이제 스키마 기본 개념 구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다가 개념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명칭을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익 가로열고 매출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익 매출액 합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칭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레이블 링크고 아까 이제 데피니션 프리젠 그러니까 데피니션과 프리젠테이션은 데피니션은 이제 그 어떤 구조를 짜주는 거고 프리젠테이션은 그 구조에서 어떻게 표시되는 뭐 순서라든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짜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데피니션, 프리젠테이션, 레이블 그리고
이제 calculation 요것들이 이제 계산 검증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뭐 1이라든지 마이너스 1을 하면서 이게 합계가 이제 이거에서 이게 빼져가지고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버뉴에서 cost of sales 수익에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 이제 요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이게 됩니다. 요런 캘큘레이션을 하나하나 이제 걸어줍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엘리먼트들을 끌어다가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도 이제 다 배우실 텐데 요런 이제 텍사의 문서를 하나하나 이제 구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구성이 링크 베이스로 되는데 동일한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이제 링크가 된다. 요소, 그러니까 스키마에 있는 엘리먼트, 어느 하나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definition, presentation, label, calculation이 완성이 되고 스키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요소들이 링크 베이스로 다 구성이 되면서 텍사네임 문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IFRS 재무제표가 텍사노미로 이제 공시가 되는데 재무제표 본문은 쉬워요. 그러니까 엘리먼트 하나에 값 하나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얼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는 거예요. 요거는 구성하기가 쉬운데 주석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우냐 볼까요? 라인 아이템이 있어요. 라인 아이템 엘리먼트라고도 했고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라인 아이템 엘리먼트 팩트 밸류 값이죠. 1억 원 요건 구성하기 쉽다는 거죠. 가로 열고 매출액 가로 닫고 1억 가로 열고 슬래시 매출액 1억 매출액 하고 이제 가로 닫고 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엘리먼트 안에 값을 넣어주면 구성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석은 이렇죠. 주석은 더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아이템 매출액이 1억인데요. 요게 이제 부문별로는 백색 가전이 이게 단위가 틀렸네요. 이 땡입니다. 이렇게 하면 3000 3억이고요. 또 그 반도체는 7억이고요. 합쳐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1억이니까 이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이고요. 해서 합이 1억이에요.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팩트를 라인 아이템의 이 팩트를 쪼개는 거죠.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딱 봐도 쉽지 않겠죠. 매출액 1억이에요를 매출액 1억인데요. 백색 가전은 3천이고요. 반도체는 7천이에요. 요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차원 구조, 디멘전 구조라고 하는데 테이블로 짤 수밖에 없어요. 테이블로. 여기 이 정육면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축을 만들어서 엑시스라고 하는데 엑시스라고는 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멤버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엑셀을 보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여러 개의 그 행과 열을 조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런 정보를 조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엑시스 축을 가지고 그래서 이 디멘전 구조로 표를 만들 수 있다. 주석에 여러 가지의 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표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 제가 좀 그 파워포인트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죠. 이게 하나의 표이잖아요. 그 표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구현해낼 수 있다. 엑시스, 표의 디멘전 구조로 얘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삼성전자예요.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 어떤 프로덕트이냐에 따라서 CIM, DS, 뭐 반도체가 있고 DP가 있고 뭐 하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별로 매출액을 쪼갠 거죠. 매출액을 쪼갠 겁니다. 이렇게 분해해 본 거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 아이템 하나에 팩트 하나 이건 쉽지만 C는 얼마고요, IM은 얼마고요, DS는 얼마고, DS 뭐 반도체 DP가 합쳐서 걔가 얼마고요, 하만이 얼마 이거를 구현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프로덕트도 있고 지역도 있어요. 국내, 미주, 유럽. 요게 이 프로덕이 또 이 밑으로 또 잘게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국내 CE도 있고 IM도 있고 DS도 있고, 미주의 CE도 있고 IM도 있고 DS도 있고, 유럽의 CE도 있고 IM도 DS. 이게 이제 테이블 구조로 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주석이 그래서 구현해내는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엑시스가 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발라내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프로덕트라는 게 하나 있고 지역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두 개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밑으로 집어넣으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국내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이제 있는 거고, 미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고, 유럽도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총 30개의 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집어넣을 수 있는 셀이. 그러니까 33923275도 이 기준으로 이제 쫙 쪼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XBR의 텍사노미 문서로 껍데기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요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엑시스 구조를 가지고 라인 아이템과 멤버를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만나는 이 테이블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실무 과정에 열고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텍사노미 문서예요. 이렇게 하면 텍사노미 문서가 만들어진다. 이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껍데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껍데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표가 클래시스 오브 에스 이런 엑시스를 하나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right of use asset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에 대한 디스클로저예요. 주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프레이션 관련돼서 먼저 뭐 랜드 빌딩스, 머시너리, 비클 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멤버들인데 감가상각비라는 라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 각 멤버들을 맞추셔서 랜드 앤 빌딩스의 디프레이션 얼마예요? 머시너리 디프레이션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텍사노미에서 엑시스를 가지고 만들면 구성을 하면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거고 표에 이제 각 값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스턴스 문서, 값들이 모인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스턴스가 돼요. IFRS 풀 파이낸셜 에셋 쭉 있고요. 데시멀 얼마고요. 컨텍스트 RF가 얼마고요. 유닛 RF가 얼마고요. 값은 이거고요.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요 하나하나의 값을 집어넣으면 텍사노미 문서와 인스턴스 문서가 결합이 돼서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검정 숫자들은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XML에 입력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범용 작성기를 사용하면 이런 그 인스턴스 문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문서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추출도 가능해요. 이게 팩트리스트, RL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RL로 제가 팩트리스트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들을 재무제표의 정보 값들을 제가 끌어낸 겁니다. 쭉 이 팩트가 있고요. 일부만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여기 이제 아이디가 아니고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앞선 단에는 이제 아이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 엘리먼트들의 고유값들이 있는데 그 고유값들과 이제 그 표시되는 이제 그 명칭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요거는 이제 유저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제 US 갭, 프레픽스가 US 갭도 있고 IFRS 풀도 있고 KB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KB 금융지주인데 이 앞에 프리픽스가 그러니까 접두어가 KB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계정 과목 체계 안에는 없어서 우리가 확장을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이고요. IFRS 풀이라고 한 접두사는 IFRS 표준 과목 체계에 있는 걸 가져다가 썼다는 거고, US 갭은 US 갭 표준 계정 과목 체계 가져서 쓴 겁니다. 컨텍스트 RF는 요 value, 팩트 값에 여러 가지들의 정보인 거죠. 이 정보는 2018년도 I예요. 이게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데 2018년도에 이게 이제 그 기말 정보입니다. 2018년도 기말 정보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약어인데 2018년도 기말 정보,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밸류 값입니다. 이 밸류의 개념은 cash and due from banks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밸류 값은 이런 개념이고요. 이 값의 회계연도는 2018년 말입니다. 그리고 뭐 USD도 있고 뭐 SGD, 뭐 CNY 여러 가지 통화가 있겠지만 이건 KRW예요. 미국에서도 미국 재무정보 컬렉트하는 데서 가져다가 이렇게 정보를 보면 이건 KRW구나, USD가 아니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제 라운드업 되느냐? 100만 단위에서 라운드업 됐다. 20274450, 0000000이지만 이 밑에 단위는 세부 단위가 있지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 100만 단위로 라운드업 했다. 이 데시멀은 이거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정보값들을 다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게 이 인스턴스 문서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그 R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아이디도 있지만 요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쫙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머신이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업이 공시가 되면 빨리 읽어들여서 빨리 비교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팔아야 될 건지 보유해야 될 건지 더 사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그 투자 구조를 짜놓고 있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값싸고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유통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텍사노미가 뭐고 인스턴스가 뭐고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개념들도 말씀드리고 구조도 말씀드리고 구현되는 것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텍사노미는 재무제표 껍데기다. 인스턴스는 그 재무제표 껍데기의 값을 기재한 문서이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노미를 어떻게 구현하고 인스턴스를 어떻게 입력하고 요거는 실무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작성기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이제 실무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크게 문서는 텍사노미와 인스턴스로 구성이 된다를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XBR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계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를 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적인 수준에서 이제 그 실무 단위로 내려오지만, 물론 실무 단위여도 이제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부분만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끝마칠 텐데, XBR 프로젝트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SEC 리포팅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리고,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상장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주석 부분도 XBR을 공시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BRL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매핑이 있고요. 빌딩이 있고 태깅이 있습니다. 매핑, 빌딩, 태깅.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 단계로 XBRL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매핑은 뭐냐? 앞서 제가 개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표준 텍사노미를 써요. IFRS 표준 텍사노미 우리는 쓴다고 했죠. IFRS 표준 텍사노미가 있고요. 그 IFRS 표준 텍사노미 컨셉이 우리 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재무정보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구조를 이제 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XBRL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의 가장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가장 중요하게 인발부 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인데 그 표준 텍사노미를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매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교하는데 회계사가 잘못 매칭을 시켜줘서 다른 컨셉이 매칭이 돼서 분석이 돼서 투자가 된다.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매핑을 하면 구조화가 되는 거고요. 이 구조화는 주로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구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XBR의 작성기로 이제 구조화하는, 빌딩하는 작업으로 가기 전에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매핑을 한 번씩 이제 하는 건데요. 매핑을 하면 그 매핑한 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BRL 텍사노미의 definition, presentation, label, calculation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장 XBRL 작성기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태깅 거기에 보고서 껍데기에 각 회계연도의 값들을 이제 입력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핑, 빌딩, 태깅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핑 부분은 텍사노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선택을 하고 도저히 표준 계정 과목이 없는 것,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확장하는. 아까 이제 그 KB 사례 같이 프리픽스가 KB로 내는 확장되는 계정 과목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구조화해서 이제 그 뭐 재무상태표, 뭐 주석 1번, 주석 2번 이렇게 이제 구조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될 때 어떻게 표시되는지 수익,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타가 있으면 그대로 오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껍데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하나하나 매칭시켜주고 보고서 형태의 어떻게 이제 그 보고가 되게 되는지를 이렇게 구조화하는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매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주석이 15번 유형자산이에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2019년 말에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장부가액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고 이제 유형자산이 있고 그 사용권 자산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고 각각의 이제 랜드 빌딩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계정가 복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주석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XBRL로 구조화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는 겁니다. 엑셀로. 링크롤이 있고, 데피니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심화할 때 할 텐데, 요게 이제 프리픽스에 IFRS 풀이 있고, US 갭이 있고, WP 이건 우리은행이에요. 확장했다는 의미고, 여기 이제 표준 계정 과목입니다. 이제 표준 계정, IFRS 풀에 뭐 disclosure of profit plan
and equipment table이라고. 이게 이제 테이블 구조잖아요. 주석의 테이블 구조. 이 테이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abstract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이제 실무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지만 제목이 먼저 와야 되고 이게 테이블 구조라는 것을 알려주는 테이블이 와야 되고 축, 액시스 이게 어떤 그 구성을 나타내는 건지 축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클래시스 오브 프로퍼티 플랜 이퀴먼트라고 하는 그런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 이게 이제 각 유형 자산의 종류들인 거죠. 클래시스입니다.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 아이템의 세부 내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묶음이 뭐야? 유형 자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구성이 축이 되는 거죠. 유형 자산 구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다 표준화돼 있어요. IFRS 3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계정 과목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엑시스가 되는 거고 이 멤버들 이게 이제 라인 아이템의 행에 열이 멤버들이 만나서 그 만나는 셀에 그 금액들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 멤버들도 이미 다 IFRS 텍사노미에 있는 거예요. 랜드 있고요. 빌딩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레고 블록의 조립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고는 여러 가지 수많은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져다 보면 전체적인 구성물이 되는데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제 가져다 주면 이 테이블 형태가 이제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인 아이템입니다. 라인 아이템. 개념, 숫자들을 입히는 개념. 그 개념이 뭐냐? 요건 유형자산인 거죠. 유형자산. 유형자산 어디예요? 재무상태표의 라인 아이템 하나인 거죠. 그 재무상태표 유형자산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라인 아이템이 멤버와 만나서 이제 잘게 쪼개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라인 아이템이 이겁니다라고 했고 이 테이블 형식을 구성하는 거를 짜 놓으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이 주석 15번의 1번 주석을 이렇게 구성하면 이 표가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장인데 왜 확장을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장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엑셀로 구조화를 해주고 요 뎁스는 또 표시되는 순서인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러니까 데피니션 구조고 이제 표시되는 순서인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실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엑셀 작업으로 해주면 이제 설계도가 구성이 되면 요거를 이제 빌딩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XML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세모 가로 열고 뭐 캐시고요, 뭐 컨텍스트는 뭐고요,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구조화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프레젠테이션, 데피니션, 캘큘레이션, 레이블 이런 하나하나 이제 엘리먼트들을 끌어다가 이제 구성을 해줍니다. 오더 아까 이제 순서도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 합니다. 요거 아까도 이제 설명해드린 15번의 주석 1번을 매핑했고요. 그걸 그대로 X1드라고 하는 작성기에 빌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엑시스가 있었죠. Crisi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요 그대로 있습니다. 요 엑시스가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준해서 가져다가 일단 설계도로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가져다가 이제 데피니션을 정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캘큘레이션을 걸어주고 레이블을 만드는 이런 이제 빌딩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텍사노미가 완성이 된 거예요. 보고서 껍데기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인스턴스 입력 화면인데 이 표가 그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표가 아까 premise, right property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유사하지 않습니까? 요거가 이게 그대로 이제 이게 구성화되는 겁니다. 2019년도 피어리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값을 집어넣고 뭐 유닛이 뭐고요, 데시멀이 뭐고 이런 거 다 이제 정의를 해주면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문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문서와 텍사노미 문서와 인스턴스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합쳐지면서 이제 보고서가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사들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가지고 표준 계정 과목과 매핑을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도명 작성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실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 과정은 이제 추후에 올 거고요.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상장회사 한 2천여 개 되는 거잖아요. 그 상장회사에 이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다시금 짚어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그 SEC 리포팅하는 회사들입니다. 신한, KB, 우리, 한전, 포스코 아주 큰 기업들이에요. 큰 기업들도 지금 XBR 프로젝트를 다 하고 있어요. 빅4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기업들도 하고 있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회계법인과 프로젝트를 하겠죠. 2천여 개의 상장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거죠. 국내 상장회사의 XBR 주석 제출 의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뭐 그냥 PDF로 할래. 안 됩니다. 그거는 트렌드가 아닌 거죠. 빅데이터, AI 그런 그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PDF 문서로 공시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언제냐일 뿐이지 가는 추세이다. 그럼 모든 회사는 주석을 어떻게 텍사노미로 구성해야 돼? 표준 텍사노미로 구성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그 회계사님들 보고서 잘 아시는 회계사님들도 이 2시간 강의 들으면서 무엇인지 알겠지만 구성을 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텍사노미가 나오는 거고 매년 보고서가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업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그 XBR 프로젝트 하는 큰 기업들도 매년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 베이스화된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A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사노미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업무가 애드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존의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주석 작성하고 있는 회사들도 PA 업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현재 PA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이 XBR의 업무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주석은 만들 수 있지만 우리 XBR을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테크닉, 기술, 지식이 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공인회계사회 IND 팀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김상로 회계사님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상로 회계사님은 제가 초반에 소개를 제대로 안 드렸는데 일단 죄송한데 다시 김상로 회계사님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SEC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한 총 8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매우 큰 은행 그러니까 금융회사에 지금 SEC 프로젝트를 직접 이제 인발부하고 계시고요. 단연간 XBR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하신 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김상로 회계사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XBR에 대한 기초 이해를 설명 주셨는데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Q&A란에다가도 질문을 올리실 수 있고 채팅창에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참석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문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스크린을 해서 질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린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Q&A가 한 분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IFRS ORG 사이트 들어가면 IFRS 텍사노미 가이드와 같은 자료가 있고 SEC GOB, SEC 사이트거든요. 에드가 파일러 매뉴얼 같은 것도 있는데 이중 챕터 2의 인터랙티브 데이터 관련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마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게 향후에 주석 의무화가 되면 IFRS 텍사노미 가이드라든지 SEC 에드가 파일러 매뉴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성 요령인데요. 이런 것들을 아마 한글로 번역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한국 XBR 본부라든지 그런 기관에서도 추후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상문 회장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XBR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뎁스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았고요. 이제 저희 한교원 전무님은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대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깊게 들어가 버리면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실무단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또 시간을 많이 갖고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아직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실무 과정에서 이제 소화해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뺐고요. 제가 뭐 한기원 전무님하고 또 별도로 통화해서 어떤 부분 정도 다루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코칭 받아서 다음에는 또 그 정도 슬라이드 추가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기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란이라든지 채팅창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강의는 본 설명회는 저희가 녹화해서 별도로 저희 공인회계사 아카이브에다가 올릴 예정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녹화해서 편집을 한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손을 올려주셨는데 채팅창에다 올려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Q&A란에다 올려주실 분 계신가요? 예, 말씀을 꼭 굳이 하실 필요가 있다면 말씀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호성 담당.
예, 지금 전철이 참석자님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한번 열어주시죠. 예,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현재 음소거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철이 참석자님이 지금 그 메시지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계시면은 네, 저희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SEC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이제 보수를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수가 계속 유지 보수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보면 한 6몇 먼스, 7몇 먼스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한 달 정도, 한 7몇 먼스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금융지주에서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처음에 초기 작업할 때는 그보다 이제 더 들어가죠. 지금 유지 보수가 이제 한 6몇 먼스, 7몇 먼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조 원 이상 기업들 되는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유지 보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하는 경우에는 뭐 2개월, 3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한 6, 7몇 먼스, 한 2개월 뭐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작업량이고, 거기에 이제 타임레이트를 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기업별로 다 이제 재무정보 주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컨셉을 확인한다거나 구성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분이 지금 강상욱 님이 지금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거는 제가 뭐 다 어떤 사례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이거는 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예, 그럼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리포팅을 하는 우리 굴지 기업들도 지금 다 크게 보면 영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 XBR의 컨셉 자체가 기업이 어떤 인력을, 리소스를 투입해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프로젝트로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게 PA 업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김상로 회계사님께서 이런 어떤 보수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사례가 들어봐도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김성호 회계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 2시간 동안 또 들어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얼핏 봐도 굉장히 어떤 뎁스가 깊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카운팅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IT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그 회사 담당자들이 커버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이거를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옆에서 뭐 사이드로 이제 보면서 좀그 플레이도 좀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사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김장남 회사님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커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물론 그게 회계법인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소프트웨어 벤더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행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일반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인발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교원 뭐 전문님께서도 올려주셨지만 어떤 그쪽 벤더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직접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조인트로 보통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생각하셔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예상하시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떤 아웃라인이 조금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대신 김성노 기자님한테 질문해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저희가 기초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인텐시브 코스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로 XBRL을 제대로 한번 이런 컨설팅을 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라든지 본인이 공부가 이거를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하기 위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경험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게 저기 뭐 아, 상당히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일단 컨셉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무적으로 주석을 하나를 뜯어놓고 어떤 걸 라인 아이템으로 잡고 엑시스를 몇 개 설정하며 멤버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 나오고 이제 한견 전무님도 말씀드렸지만 뭐 EFM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에서 저희 요구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만족시켜가면서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게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아까도 소개 말씀 주셨지만 이제 미국 상장 기업들을 이제 뭐 3년에 걸쳐서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고민할 것들은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을 짤 때도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교육이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주석을 사례로 가지고 한번 짜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한 40여 시간 뭐 이렇게 좀 한 달여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은 익히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뭐 SEC 리포팅 할 때 한 달간 정도 그런 계속 업무 투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 하면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뭐 회계사님은 뭐 그보다도 이제 더 빠른 시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을 익히는 것 플러스 직접 어떤
잘 짜여진 그런 텍사노미랑 인스턴스를 입력해보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기에는 한 달 정도 좀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또 한 분이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PA 업무도 XBR 재무제표 입력을 회사가 하는데 XBR 주석 입력도 주석 작성 회계법이냐고 회사가 커버 가능한 수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XBR 주석 입력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석 작성은 회계법인이 한다는 게 이제 PA 업무로서 회계법인이 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와 관련돼서 혹시 김상우 회계사님 혹시 답변 줄 수 있는 내용 있으실까요? 예, 이게 저도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금융감독원이 이제 표준 계정 과목 체계를 만들어서 예시를 이제 다 줘요. 그러니까 비금융업에 대해서 이런 주석 체계를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예시를 주면 그거를 끌어다가 그냥 막 숫자만 채워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시장의 관심이 기울어지느냐, 그리고 금감원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 품질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지금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업무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가 다 하고 있다. 그런 수준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XBR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XBRL은 기기가 읽어들여서 비교를 통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고 이런 데이터 품질을 굉장히 높이는 수준인데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 품질을 금융감독원이 계속 요구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그 주석까지 그러니까 재무제표 본문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주석까지 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동일한 주석을 리포팅하는 회사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주석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태깅하는 수준. 그러니까 매년 보고서에 값을 입히는 과정은 회사가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은 회계사들이 계속 임발부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의 취지를 조금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예, 지금 뭐 이게 그 저희 회원분들이 실제로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쓰시다 보니까 이게 혹시 지금 상장회사들이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그 XBR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로 작성하는 수준으로 혹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SE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도 일부 회사가 회사 담당자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트라이를 했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고 좀 기부업을 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주어진 템플릿에다 숫자를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의 업무는 절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견 회계 전무님은 뭐 3년 이상 이제 회사가 적어도 하려면은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굉장히 하드한 업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황교안 전무님 말씀 자체도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서브밋을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밸리데이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 재무 그 XBRL 문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툴에서 뭔가 어긋나 있는 보고서가 온다. 그럼 다 이제
튕겨져 나갈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서를 공시를 못 해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뭐 한견 전무님이 어쩌면 계속 피해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리스크를 회사가 지려고 할까? 그런 회사가 인적 자원을 두고 그런 자원을 그 인적 자원에 계속 급여를 줘가면서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돌리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김태식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이제 템플릿을 거기에 그냥 집어넣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깅도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셀이 몇 개 생기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엑시스라는 축을 몇 개를 만드냐에 따라서 셀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셀에 숫자를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뭐 1, 2, 3, 4, 5, 6 쳐넣는 게 아니고요. 그 1, 2, 3, 4, 5, 6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행과 열이 만난 위치, 그리고 그 메타 정보, 각종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머신 리더블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막 서로 비교가 되면서 잘못 어긋난 정보가 비교가 돼서 투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엄청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받고 이 질문이 마무리되면 이제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해주실 분 계신가요? 한 분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 개발자 관점에서 XBR 적용을 배우기 가장 좋은 강의나 학습 자재, 학습 그 교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김성명 기사님 요 질문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인회계사 회하고 그 사다모비 XBR의 그 본부에서 여기 이제 이 과정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교재도 만들고 학습 과정도 만들어서 이제 XBR의 실무 전문가 양성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뭐 하반기 좀 열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딱 뭐 많지는 않지만 들여다 보셔도 그걸 가지고 실무에 적용하시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매뉴얼을 읽어본다고 해서 그게 어, 이해가 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강의를 만들어서 어, 뭐 하반기 늦게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김상명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인텐시브 코스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고급 코스를 이제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도 그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국내 자료가 사실상 XBR 관련된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재가 하나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교재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사용 보시면 이렇게 썩그 유저 프렌들리한 그 교재는 아니고요. 거의 원문으로 된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쉽지가 않은 게 그 XML로 아까 이제 김상동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XML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적인 베이스부터 출발되는 그런 교재들이 대부분이라서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툴 베이스 교육이 조금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 독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인텐시브 코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 한국화된 그런 자료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 편한 자료들이 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김상노 기사님 모시고 이게 XBI 설명회를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음번 8월 달에도 2차 설명회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2차 설명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뭐 오늘 들어오신 분이 아니더라도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XBI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나 XBI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신 뭐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상노 회사님께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더위에 또 코로나에 이렇게 2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의의 목적은 홍보입니다. 홍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강의 목표였으니까요. 그것이 달성이 됐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보고 싶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얼른 만들어서 또 그런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무더위에도 건강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